미국 최고 병원 5곳이 손살에 친 환자를 한국이 단 4시간 만에 고쳤습니다. 사우디 보건부 장관의 딸 라야 공주는 10년 동안 뇌속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유럽의 유명 병원들이 모두 수술은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두통약으로 버티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28살 여성이 인천공항 비상착륙으로 뜻밖의 희망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나눈 단 5분의 대화가 10년 고통을 끝낼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걸리던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났고 4시간의 수술로 라야 공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제게 새 삶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치료가 사우디 왕실을 움직였고 지금 중동 600명이 한국에서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장관의 딸이자 킹사우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28살의 교수가 된 건 자랑이 아니라 제게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던 절박함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저는 사우디 보건부 의료개혁추진단 15명을 이끌고 스위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주 동안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죠. 제네바 공항을 떠나 리야드로 향하는 항공편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18살이던 저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동맥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계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유럽의 런던, 취리히, 파리까지 5곳의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수술은 너무 위험하다. 동맥류가 터질 위험이 80%다. 파열되면 사망하거나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다. 그냥 조심스럽게 살면서 정기 검사만 받으라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두통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웃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조심했어요. 혹시 혈압이 올라가서 동맥류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했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25살에 의사 면허를 땄고 28살에 킹사우드대 교수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쳐서 리야드행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쯤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상착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인천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파 때문에 비상착륙한 항공편이 저희만이 아니었거든요. 추진단 사람들은 면세점을 구경하거나 라운지에서 쉬었지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두통이 왔어요. 가방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국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그냥 만성 편두통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본인이 의사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 박준혁 교수. 명함을 보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저도 의사니까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위스에서 본 의료 시스템, 사우디의 의료 현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야기까지. 박 교수님은 제 의학 지식에 놀라시더니 물었습니다. 전공이 뭐냐고요? 신경과입니다. 뇌 질환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편두통이 심해 보이는데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한국 의사에게는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사실은요, 편두통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이요? 치료는 안 하셨어요? 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5곳, 유럽 3곳의 병원을 다니며 들었던 말들. 수술 불가 판정. 파열 위험 80%. 그냥 조심하며 살라는 조언들. 박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MRA 영상,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태블릿에 저장된 10년 전 뇌혈관 영상. 의사로서 제 병을 계속 공부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휴대했습니다. 박 교수님께 태블릿을 건넸죠. 그분은 영상을 5분 동안 아주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확대도 하고 각도도 바꿔가며 꼼꼼히 보시더군요. 그리고 고개를 드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라야 교수님,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불가능해요. 미국 최고 의사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박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는 미국 의사들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부터 초미세 코일색 전술을 상용화했어요. 0.2mm 카테터로 뇌혈관 안쪽까지 들어가서 동맥류를 막는 기술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만 비슷한 케이스를 7건 수술했고 전부 성공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즉시 휴대폰으로 박 교수님의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만 23편.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 성공률 96.7%. 세계신경외과학회에서 받은 상까지.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추진단 부단장이신 파티마 박사님이 다가왔어요. 제 멘토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셨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냐며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36시간 있잖아. 병원 가보는 게 어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직접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검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VIP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이 영어와 아랍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미국 병원들도 시설은 좋았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3테슬라 MRI 촬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하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바로 촬영실로 들어갔죠. 촬영이 끝나자 곧바로 3D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했습니다. 조영제를 주입하고 뇌혈관을 입체적으로 촬영하는 검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AI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컴퓨터가 제 뇌혈관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동맥류의 정확한 위치, 크기, 모양, 주변 혈관과의 관계까지 30초 만에 3D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10만 건의 뇌혈관 수술 데이터를 학습해서 동맥류 분석 정확도가 99.2%에 달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도 작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걸리던 검사들이 단 2시간 만에 모두 끝났어요. 게다가 이렇게 정밀한 분석까지. 파티마 박사님도 옆에서 계속 놀라워하셨죠. 검사 결과가 나오자 신경외과 전문의 3분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라야 교수님도 의사시니까 함께 논의하시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병에 대해 의사로서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큰 모니터에 제 뇌혈관이 3D로 떠올랐어요. 중대 뇌동맥 분지부에 4.2mm 크기의 동맥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동맥류 목 부분이 3.1mm로 비교적 좁습니다. 이 경우 코일색 전술 성공률이 92% 이상이에요. 주변에 중요한 혈관 분지가 있긴 하지만 초미세 카테터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라는 또 다른 분이 덧붙였어요.
수술 시간은 약 4시간 예상됩니다. 전신 마취 후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뇌혈관까지 올라가 코일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출혈 위험은 2% 미만이고 합병증 발생률은 3% 정도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6mm 이하 동맥류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제 동맥류가 너무 작고 위치가 까다로워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가능한 거죠? 박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14년 미국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에는 카테터 굵기가 최소 0.5mm였거든요. 그 굵기로는 좁은 뇌혈관에 들어가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은 2016년부터 0.2mm 초미세 카테터를 개발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 기술로 3mm 동맥류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플래티넘 코일은 미국 제품보다 30% 더 유연해요. 복잡한 모양의 동맥류도 정밀하게 채울 수 있죠. 미국 FDA가 2020년에 승인했고 지금은 유럽과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통계를 보여줬어요. 서울아산병원의 최근 3년간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 성공률은 96.7%, 합병증 발생률은 2.3%, 세계 평균이 성공률 89%, 합병증 8%라는 걸 생각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요청했어요. 의사니까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박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최근 5년간 논문 20편을 보내줬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었고 인용 횟수도 높았어요. 1시간 동안 논문을 읽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수술 기법, 성공률 분석. 모든 데이터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신경외과 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수술 후 회복 기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뇌동맥류 수술 후 최소 2주 입원이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3일이면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코일색 전술은 개두술이 아니라 카테터로 하는 거라 회복이 빠르다고 했어요. 박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수술 받으시겠어요? 저는 파티마 박사님을 봤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5일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정밀 검사를 더하고 수술 계획을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라야 교수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파티마 박사님이 말했어요. 라야, 나는 30년 동안 의사로 살았지만 오늘만큼 놀란 적이 없어. 한국 의료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가 미국과 유럽만 보고 있었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을 알았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신 아버지는 제 설명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딸아, 너는 의사야. 내 판단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수술까지 5일. 저는 그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 머물며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검사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첫날, 국제진료센터 안내로 간담최외과를 방문했어요. 마침 로봇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찰실에서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생체 간이식 수술이었어요. 집도인은 이승규 교수님이셨습니다. 로봇팔 4개가 정밀하게 움직이며 간을 절제하고 혈관을 연결했어요. 출혈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본 개복간이식 수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술이 끝난 건 2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간이식이 최소 6시간 걸린다고 배웠거든요. 수술 후 이 교수님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소형 이식편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기증자의 간을 최소한만 떼어내서 이식하는 방식이죠. 기증자 부담이 적고 수혜자도 회복이 빨라요. 2016년에 카타르에서 중동 최초로 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사우디에서는 뇌사자 간이식만 가능해. 생체 간이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있었구나. 둘째 날에는 산부인과 태아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임신 24주 산모의 쌍둥이 중 한 명이 양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쌍둥이 수혈증 후군 케이스였어요. 태아내시경으로 탯줄 혈관을 레이저로 차단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시간은 40분. 산모배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고 들어가서 치료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5곳밖에 없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저출산 국가라 태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그래서 태아 치료 기술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태아 수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했는지. 인구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였어요. 셋째 날, 췌장암 로봇 수술을 참관했습니다.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췌장암이 문맥이라는 중요한 혈관까지 침범한 상태였어요. 미국에서는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한국에 온 케이스였죠. 김 교수님이 집도했습니다. 로봇팔로 췌장과 침범된 혈관을 함께 절제하고 인공혈관으로 문맥을 재건했어요.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술이었지만 출혈량은 200ml도 안 됐습니다. 수술 후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수술은 문맥 절제 후 재건술이라고 해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도 어려워하는 고난도 수술인데 한국에서는 연간 20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40%예요. 파티마 박사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라야, 이거 사우디에 보고해야 해. 우리가 암 환자를 미국으로만 보내고 있는데 한국이 훨씬 낫잖아. 넷째 날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영상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 교수님과 팀 의사들이 제 동맥류를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형으로 수술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카테터를 어느 각도로 진입시킬지, 코일을 몇 개나 사용할지, 혹시 모를 출혈에 대비한 응급 계획까지. 모든 걸 시뮬레이션했어요. 컴퓨터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특히 뇌혈관처럼 위험한 수술은 최소 100번 이상 시뮬레이션해야 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공률이 높은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미국은 시뮬레이션을 안 하나요? 박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하긴 하는데 비용 문제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한 번에 $500씩 들거든요. 한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5째 날 아침, 드디어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최종 검사를 마치고 마취과 의사를 만났어요. 마취 방법과 회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점심때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파티마 박사님이 말했어요. 라야, 나는 지난 5일 동안 30년 의사 생활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 한국 의료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야. 시스템 자체가 환자 중심이야.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저도 동감했습니다. 5일 동안 목격한 한국 의료는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기술, 완벽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내일 수술 받아요. 무섭지 않아요. 한국 의사들을 믿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아, 꼭 살아서 돌아오렴. 아버지가 기도하마. 저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악몽이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024년 2월 20일 아침 7시. 수술 2시간 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복을 가져왔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파티마 박사님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라야, 넌 할 수 있어. 한국 의사들이 함께 있잖아.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었어요.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에 빠지는 순간. 그리고 깨어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넓고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큰 모니터 6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혈관 조형 장비가 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과 이 교수님, 김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세 분 모두 수술복을 입고 계셨죠. 박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야 교수님 준비되셨죠? 4시간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난 10년이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눈을 뜬 건 오후 3시였어요. 회복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야 공주님 들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통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깨면 느꼈던 그 무거운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간호사가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우는 건 아직 일러요. 박 교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30분 후 박 교수님이 왔어요. 수술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제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코일 27개로 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습니다. 출혈도 없었고 주변 혈관도 모두 정상이에요. 이제 동맥류가 터질 일은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라야 교수님은 이제 자유예요. 그 순간 10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했지만 박 교수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멈추자 박 교수님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수술 전후 혈관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수술 전에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던 동맥류가 수술 후에는 코일로 꽉 차서 혈액이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 코일들이 동맥류 안에서 그물망을 만들었어요. 혈액이 동맥류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안 걸리죠. 6개월 후면 코일 주변에 새 혈관 조직이 자라서 완전히 막힙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안전해요. 저는 의사니까 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한국에서 해냈어요. 파티마 박사님이 회복실에 들어왔어요.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제자이자 동료였던 제가 살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상태는 너무 좋았어요.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었습니다. 밤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살았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평생 울지 않는 분이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어요. 알라께 감사하다 딸아. 한국 의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라. 이틀째 되는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어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걷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회진을 왔을 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복이 빠른 거죠? 코일색 전술은 개두술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이에요. 뇌를 열지 않았으니까 회복이 빠르죠. 게다가 한국이 개발한 초미세 카테터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환자 부담이 적습니다. 사흘째 최종 검사를 받았어요. MRI와 혈관 조영술로 코일이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박 교수님이 퇴원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일주일 후에 사우디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단 한 달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술 4일 만에 퇴원이라니. 미국에서는 최소 2주 입원이라고 배웠는데. 파티마 박사님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라야, 이게 한국이야.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야. 퇴원 전날 밤 병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오래 살면서 더 많은 환자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인생을 돌려줬어요. 퇴원 날 아침 박 교수님이 마지막 설명을 해줬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과 한 달 후 추적 검사 일정이었어요. 간호사가 약 봉투를 건넸는데 미국에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항열소판제 한 달치만 드시면 돼요. 두통약은 필요 없을 거예요. 동맥류가 사라졌으니까요.
10년 동안 매일 먹던 두통약이 이제 필요 없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국제진료센터에서 퇴원 수속을 받는데 직원이 치료비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총 비용은 23,000달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이 최소 15만 달러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너무 저렴한데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의료 수가가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외국인 환자도 한국 건강보험 기준으로 계산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죠. 파티마 박사님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야.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가격은 이렇게 싸다니. 병원을 나서는데 박 교수님과 간호사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박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라야 교수님, 한국에서의 경험을 사우디에 꼭 전해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중동 환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약속했어요. 꼭 그럴게요. 한국이 제 생명을 살렸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파티마 박사님이 말했어요. 라야, 우리 사우디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해. 한국 의료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건부와 왕실에 알려야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격한 한국 의료는 중동이 배워야 할 미래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이 도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0년간의 공포를 끝내주고 새로운 미래를 선물했어요. 12시간 후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딸아, 정말 다 나은 거야? 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안도와 감사가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틀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킹사우드 대학교에 출근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벌써 오신 거예요? 뇌수술 받으셨다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수술 받았어. 회복이 엄청 빨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요? 저는 그날 수업 시간에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간의 투병, 인천공항에서의 운명적 만남,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기적.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도 뇌동맥류가 있어요. 미국 병원에서 수술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박 교수님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여기 연락해봐. 한국 의사들이 도와줄 거야. 그 주말, 보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버지가 의료개혁추진단 보고서 발표를 요청했어요. 파티마 박사님과 저, 그리고 추진단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보건부 고위 관계자들과 왕실 의료자문단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이 먼저 발표했어요. 스위스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죠. 장점은 많지만 비용이 너무 높고 기술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과 자문단 여러분. 저는 10년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미국 5곳, 유럽 3곳의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단 4시간 만에 완치됐습니다. 화면에 수술 전후 영상을 띄웠어요. 동맥류가 사라진 깨끗한 혈관 사진. 자문단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초미세 카테터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미국 FDA가 승인했고 유럽과 일본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유럽만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우리를 앞질러 갔습니다. 한 자문단 위원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지 의료 강국은 아니지 않소?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와 비교할 수 있소?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뇌동맥류 수술 성공률은 96.7%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89%, 존스 홉킨스는 91%예요. 간이식 생존율은 97.3%로 세계 1위입니다. 췌장암 수술 5년 생존율 40%,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문단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비용입니다. 제 수술 비용은 23,000달러였어요.
미국에서는 15만 달러입니다. 7분의 1 가격에 더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문단 여러분, 제 딸의 생명을 살린 나라입니다. 한국 의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자문단 위원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의료 협력을 논의해야겠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킹사우드 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 간 협력 협약을 추진하기로. 그리고 제가 협약 추진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딸아, 내가 한국에서 받은 기적을 이제 사우디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었어요. 2024년 6월 15일 리야드 킹사우드 대학교 대회의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아산병원 대표단이 사우디에 도착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협약 추진 책임자로서 3개월간 준비했어요. 양측 법률 검토, 협력 범위 설정, 예산 편성까지. 의대 교수이자 보건부 장관의 딸이라는 제 위치가 이런 때 빛을 발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킹사우드대 총장, 의대 학장, 보건부 차관들이 모였어요. 한국 측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과 박 교수님, 이승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박 교수님과 4개월 만에 재회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라야 교수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통은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협약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았어요. 먼저 지난 3개월간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양 기관은 다음 3가지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킹사우드대 의대생과 전공의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시킵니다. 둘째, 한국 의료진이 사우디를 방문해 고난도 수술 기법을 전수합니다. 셋째, 사우디 중증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킹사우드대 총장이 서명했고 박승일 병원장이 서명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의료 협력이 공식화된 거죠. 협약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사우디 주요 언론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라야 공주님,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미국 최고 병원 5곳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단 4시간 만에 완치됐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이번 협약으로 사우디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우디 국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증 환자를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어요.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제 한국이라는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박승일 병원장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중동 환자 3만 5천 명을 치료했고 의료진 600명을 교육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첫 연수단은 그해 9월에 출발했어요. 킹사우드대 의대생 30명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단장으로서요. 3개월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신경외과, 간담최외과, 심장외과, 산부인과를 돌아가며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놀라워했어요. 교수님,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해요. 로봇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한국은 로봇 수술 건수가 세계 1위야. 특히 간이식과 췌장암 수술에서 독보적이지. 연수 마지막 날 학생들이 발표회를 열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우디로 돌아가면 로봇 수술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우디 환자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 학생들이 사우디 의료의 미래가 될 거니까요. 그 후 매년 150명씩 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의대생뿐 아니라 전문의 간호사까지. 10년간 총 478명의 사우디 의료인이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도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이승규 교수님은 리야드 국립병원에서 생체간 이식을 직접 집도했습니다. 사우디 최초였죠. 수술을 참관한 사우디 의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기욱 교수님과 성태현 교수님은
복강경 갑상선 절제술을 가르쳤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아직 생소한 기술이었는데 한국 의사들이 직접 시연하니까 사우디 의사들이 금방 배웠어요. 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에는 보건부 차관으로 승진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죠. 사우디 주요 병원 8곳에 한국식 신경외과 센터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의사들이 센터장이 됐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도 한국 제품으로 도입했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뇌동맥류 수술 성공률이 80%에서 94%로 올랐습니다. 합병증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환자들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환자 가족이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뇌동맥류 수술받고 완치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 가야 했을 텐데. 저는 대답했어요. 감사할 분은 한국 의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2025년 11월 두바이 UAE 아산 소화기병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중동 최초의 한국식 통합 소화기 전문 병원이었어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개원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병원 설계부터 장비 도입, 의료진 교육까지 2년간 함께 일했어요. 개원식에는 UAE 보건부 장관, 서울 아산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중동 6개국 보건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개원식 연설에서 저는 10년을 돌아봤어요. 2024년 2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한국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고 지금 중동 전체의 의료를 바꾸고 있습니다. 10년간 사우디 478명, 오만 50명, 쿠웨이트 31명, UAE 30명, 카타르 8명, 바레인 2명, 총 600명의 중동 의료인이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만 5천 명의 중동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저처럼 자국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 모두가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UAE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중동과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한국이 중동에 나눠준 의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박승일 병원장이 화답했어요. 한국은 중동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중동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병원 투어가 있었어요. 최신 내시경 센터, 로봇 수술실, 간이식 센터까지. 모든 시스템이 서울 아산병원과 똑같았습니다. 중동에서 한국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 UAE 의사가 제게 말했어요. 라야 차관님, 10년 전 선생님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국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의사들이 해낸 거죠. 저는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박 교수님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선생님은 백발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라야 교수님, 아니 이제 차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군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10년 전 공항에서 제게 말 걸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박 교수님이 웃었어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제가 마침 그 비행기를 탔고 마침 옆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라야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수술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소용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머리를 만졌어요. 10년 전 그 시한폭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선생님, 저 내년에 결혼해요. 박 교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신랑이 누구예요? 킹사우드대 교수예요. 신경외과 전문이죠. 한국에서 연수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연을 맺어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개원식 다음 날 국제의료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중동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중동 각국 의사 5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속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 채 매일을 살았어요.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단 4시간 만에요.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의료 선진국은 미국과 유럽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어요. 10년간 600명의 중동 의료인이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운 기술로 수만 명의 환자를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양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어요. 중동과 한국의 의료 협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UAE에 병원이 생겼고 사우디에도 곧 한국식 암센터가 들어설 거예요. 오만과 카타르에서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0년 전 인천공항에서의 5분 대화가 60만 명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의료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은인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오늘 연설 잘 끝났어요. 뉴스에서 봤다. 자랑스럽구나, 딸아. 내가 사우디와 중동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10년 전 제가 한국 가겠다고 했을 때 믿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딸의 판단을 믿었을 뿐이야. 그리고 한국 의사들을 믿었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바이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서울 야경을 보며 새 삶을 꿈꿨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인천공항. 운명의 시작. 한국이 제 인생을 바꾼 날. 그리고 중동 의료가 변하기 시작한 날. 2026년 3월 리야드 국립병원. 저는 이제 보건부 차관이자 신경외과 센터 자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남편 파하드도 같은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했어요. 그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4세 여성 환자가 극심한 두통으로 실려왔는데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된다는 거였어요. 즉시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사미라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수업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대기실에서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CT 촬영 결과 중대 뇌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파하드가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건 골든타임이 6시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수술 안 하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 같았으면 이 환자를 한국으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수술실을 준비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로봇 혈관 조형 시스템과 초미세 카테터 장비가 대기했어요. 저는 집도의로, 파하드는 보조의로 들어갔습니다. 사미라의 남편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10년 전 뇌동맥류를 알았어요. 한국에서 수술받고 완치됐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부인을 살리겠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전신 마취 후 대퇴동맥을 통해 0.2mm 카테터를 삽입했어요. 박 교수님께 배운 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뇌혈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파열된 동맥류가 보였어요.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응급 코일색 전술을 시작했습니다. 플래티넘 코일 15개를 신속하게 동맥류에 배치했어요. 2시간 30분. 출혈이 멈췄습니다. 동맥류가 완전히 막혔어요. 파하드가 말했어요. 완벽해, 여보. 한국 의사들도 이것보다 잘하지 못했을 거야.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12시간 후 사미라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더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사미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이들. 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내일이면 면회 가능해요. 3일 후 사미라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날 남편이 제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차관님, 10년 전 선생님이 한국에서 치료받지 않았다면 우리 아내도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우디를 위해 한국 기술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분들은 한국 의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 사례 이후 리야드 국립병원에는 뇌동맥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던 환자들이 이제 사우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한 달에 20건 이상의 수술을 했어요. 성공률은 95.8%. 한국에서 배운 의사들이 전국 8개 센터에서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해 6월, 보건부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2년간 사우디 국민 2,340명이 국내에서 고난도 뇌혈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환자들이었죠. 절감된 의료비만 4억 달러였어요. 환자 한 명당 평균 17만 달러씩 절약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 성적은 미국보다 더 좋았어요. 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 의료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먼 나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절감하고 치료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장에 있었어요. 10년 전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해 9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뇌동맥류 때문에 임신은 금기였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면 동맥류가 터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동맥류는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파하드가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여보, 우리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자아이면 준혁이, 여자아이면 서연이. 박 교수님과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파하드도 동의했어요. 좋아.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 한국 이름으로 짓자. 임신 6개월째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초음파에서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2명 다 한국 이름 지을 수 있겠네요. 그해 12월 오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만 보건부가 한국과 협력 협약을 맺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죠. 오만 무스카트에 도착했어요. 보건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10년간의 성과, 절감된 비용, 치료 성공률. 숫자는 명확했어요. 오만 장관이 말했어요. 라야 차관님, 우리도 사우디처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오만으로 초청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즉시 서울 아산병원에 연락했어요. 박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야 교수님, 오만이요? 당연히 가야죠. 중동 전체가 한국 의료를 원한다는 건 우리에게도 영광이에요. 2027년 2월, 오만-한국 의료 협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그해 5월, 저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준혁이와 서연이. 건강한 아기들이었어요. 출산 후 병실에서 아기들을 안고 있는데 파하드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은 한국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어. 10년 전 한국이 당신을 살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맞아요. 한국은 제게 인생만 준 게 아니라 가족도 준 거예요. 아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는지, 그 기적이 어떻게 중동 전체를 바꿨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되어 있었고 준혁이와 서연이는 7살이 됐어요. 그날 특별한 행사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한국 의료 협력 1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인천공항 특별행사장에서 열렸죠. 10년 전 제 운명이 바뀐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6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라야 장관님, 1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네요. 저는 박 교수님을 꽉 안았어요. 선생님, 10년 전 이 공항에서 제게 말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5분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꿨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박 교수님께 인사했어요. 한국어로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준혁이에요. 저는 서연이에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박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들이 10년 전 기적의 결과구나. 라야 장관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셨네요. 기념식장에는 중동 6개국 보건부 장관들이 모였어요. 사우디, UAE,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모두 지난 10년간 한국과 협력한 나라들이었죠. 한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10년간의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중동 마이너스 한국 의료협력 10년 성과. 연수받은 중동 의료인 1,847명. 한국에서 치료받은 중동 환자 82,340명. 중동에 설립된 한국식 의료센터 23곳. 절감된 의료비 23억 달러. 평균 치료 성공률 미국 대비 4.7% 향상. 저는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오늘, 저는 이 공항 대합실에서 한국 의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10년간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고, 세계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환자였어요. 하지만 단 5분의 대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을 중동 전체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10년간 1,847명의 중동 의료인이 한국에서 배웠고 8만 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이제 중동 주요 도시마다 한국식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리야드, 두바이, 무스카트, 쿠웨이트 시티, 도하, 마나마.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8만 명의 환자 뒤에는 각각의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한국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줬습니다. 제 옆에는 제 두 아이가 서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한국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미래 전체였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UAE 보건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라야 장관 같은 사례가 수백 건 있습니다. 한국이 살린 생명들, 한국이 만든 기적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념식 후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증언하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는 쿠웨이트에서 온 45세 남성이었어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미국에서 항암 치료만 하다가 한국에서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치 상태였어요. 한국이 제게 5년을 더 줬습니다. 그 5년 동안 딸 결혼식을 받고 손자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오만에서 온 32세 여성이었어요. 임신 중 쌍둥이 수혈증후군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태아내시경 수술로 쌍둥이를 모두 살렸죠. 지금 아이들은 5살이에요. 한국 의사들이 제 아기 2명을 살렸어요. 오만에서는 불가능하다던 수술이었어요.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 사우디에서 온 환자였어요. 바로 사미라, 제가 8년 전 수술한 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함께 왔어요. 사미라가 말했어요. 8년 전 저는 죽을 뻔했어요.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골든타임이 6시간밖에 안 남았었죠. 그런데 라야 장관님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저를 살렸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이 라야 장관님을 살렸고 라야 장관님이 저를 살렸어요. 한국의 기적이 사우디 전체로 퍼진 거죠. 제 생명을 구한 한국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살린 환자를 다시 만난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어요. 10년 전 제가 수술받았던 그 수술실 사진과 제 뇌혈관 영상을 액자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라야 교수님께 10년 전 인천공항에서의 만남은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 분을 치료한 것이 중동 전체를 변화시킬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다리였고 8만 명의 생명을 살린 영웅이었어요. 교수님의 용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며 박준혁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파하드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행사가 끝나고 저는 10년 전 그 대합실로 갔어요. 박 교수님과 함께요. 10년 전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10년 전 이 자리에서 교수님 태블릿으로 뇌혈관 영상을 봤었죠. 그때 직감했어요. 이 환자는 꼭 살려야겠다고. 저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한국을 믿어주셨잖아요. 그 신뢰가 지금의 모든 걸 만들었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할아버지 만난 자리예요? 맞아. 여기서 엄마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도 커서 의사 될래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서연아. 10년 후에 한국 의대에서 보자.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저는 아이들을 안고 공항 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곳에 비상 착륙했을 때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한국과 중동의 우정은 이제 단순한 의료 협력을 넘어 생명의 동맹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2034년 2월 14일. 10년 전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됐다. 한국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사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평생 이어갈 것이다. 한국이여, 영원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의료의 감동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어요. 파하드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행사가 끝나고 저는 10년 전 그 대합실로 갔어요. 박 교수님과 함께요. 10년 전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10년 전 이 자리에서 교수님 태블릿으로 뇌혈관 영상을 봤었죠. 그때 직감했어요. 이 환자는 꼭 살려야겠다고. 저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한국에서는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용기를 내서 한국을 믿어주셨잖아요. 그 신뢰가 지금의 모든 걸 만들었어요. 준혁이와 서연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할아버지 만난 자리예요? 맞아. 여기서 엄마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도 커서 의사 될래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서연아. 10년 후에 한국 의대에서 보자.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저는 아이들을 안고 공항 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곳에 비상 착륙했을 때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한국과 중동의 우정은 이제 단순한 의료 협력을 넘어 생명의 동맹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2034년 2월 14일. 10년 전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됐다. 한국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사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평생 이어갈 것이다. 한국이여, 영원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의료의 감동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의료의 감동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공항 밖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이곳에 비상 착륙했을 때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 아이들 세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한국과 중동의 우정은 이제 단순한 의료 협력을 넘어 생명의 동맹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2034년 2월 14일. 10년 전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됐다. 한국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사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평생 이어갈 것이다. 한국이여, 영원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